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올해 마지막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합니다. 이번 회의 청와대 전 직원에게 영상으로 생중계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특히 이날 국회에서 공수처 신설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문 대통령이 공수처와 관련한 언급을 내놓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및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최근 전화 통화를 하며 대북 공조 방안을 논의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통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양국 정상 간 통화는 러시아 측 요청으로 이뤄졌고 테러 대응 협력 등 상호 관심사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통계청은 오늘 11월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하고 지난달 전 산업 생산이 10월보다 0.4%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광공업 생산은 감소했는데 서비스업 생산이 1.4%가 늘며 증가세를 이끌었고 생산, 소비, 투자 등 주요 지표가 모두 전월에 마이너스를 딛고 트리플 반등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내년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올해부터 2.9% 오른다고 밝혔습니다. 또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월 10만 원씩 지급하게 되고 영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을 이어가지만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감안해 액수는 축소하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오늘이 올해 2019년도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마지막 거래일 치고는 그렇게 재밌는 거래일은 보여주지가 않고 있죠. 일단 혼조세를 좀 코스피는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제약바이오 종목들, 급등 나오는 종목들이 속속 보이면서 이 테마별로 움직임을 좀 달리하고 지수도 계속 잘 가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오늘은 이렇다 할 호재가 별로 없습니다. 미국 쪽에서나 쉬는 동안에 나온 이야기가 따로 없고요. 아무래도 오늘 거래가 끝나고 나면 내일과 모레 이 거래일 동안에 거래를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목요일에 새롭게 신년 거래가 시작이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좀 안정적으로 연말을 보내고자 하는 심리가 굉장히 강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파는 물량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1월에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미국장이 지금 나스닥이 9,000포인트를 넘어섰고 유례없는 지금 사상 폭등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혹여나 조정을 받는다면 우리 시장은 올라온 것도 없는데 미국 조정 받으면 분위기상 같이 조정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안 심리가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코스닥은 잘 가는 이유가 아무래도 제약바이오 대형 업종들이 올라간다라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JP모건 헬스케어 기대감이 있습니다. 7일부터 10일 열리는데 여기에 지금 나가는 기업들도 많이 보이고 있고요. 기존과는 좀 다르게 임상, 기술 이전, 신약 발표 다양한 이슈로 지금 묶여 있습니다. 한마디로 제약바이오 업종이 한 종목이 간다고 해서 모두가 가는 게 아니라 기술 이전 섹터가 가기도 하고 임상 섹터가 가기도 하고 신약 섹터가 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이슈로 제각각 움직이는데 오늘은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잘 달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옥석 가리기 진행되면서 움직임은 다르게 보이지만 코스피 코스닥 또 다르게 움직임을 보이지만 마지막 거래일이라는 것만큼은 확실하고요.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오늘장 내일장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자, 지수가 2200선 힘겹게 지킵니다. 2200선을 지키고 올라가 줄지 아니면 조금 더 내려가면서 마무리가 될지 올 마지막 거래 지수가 조금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207부터 2199 살짝 2000 지금 200선도 밀려 있던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보시면 개인과 기관은 사고요. 외국인은 팝니다. 기관이 지금 286억 원 사주고요. 개인도 사는데 외국인이 일단 1140억 원 정도 팔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은 현선물 시장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 모두 물량들을 소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빠지니까 결국엔 시장이 가질 못합니다. 워낙에 사실 시총 1, 2, 3위가 가지고 있는 시총의 비중이 3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합치면 이 종목들 내리면 시장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이버 오늘 또다시 상승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잘 달립니다. 다음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현대차, 보합, 현대모비스 상승하다 지금 꺾였고요.
셀트리온이 오랜만에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LG화학, 삼성물산 올라가는데 LG화학은 공매도 부분을 지금 갚는 물량들이 대차장고 부분을 좀 보셔야 됩니다. LG화학 공매도가 좀 강하게 최근에 30만 원 깨질 때까지 나왔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삼성물산도 잘 달립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포스코, 신한지주, KB금융 빠지는데 금융주들은 전체적으로 배당락일 이후에도 지금 회복이 잘 안 됩니다. LG생건과 SK텔레콤은 올라가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할까요? 코스닥이 668.14, 1%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달리죠? 하루간의 흐름 정리합니다. 자, 보시면 668 현재 포인트가 장중 고점 부근입니다. 수급 주체도 괜찮거든요. 기관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 개인은 팔고 있고요. 거래소 대비해서 훨씬 좋은 상황입니다. 다음 만나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85%, 거래소에서 셀트리온도 조정받고 여기도 조정받고요. 최근에 HLB가 좀 살아나는 분위기죠. HLB가 9만 원 초반 찍고 지금 11만 5천 원대까지 올라왔고 오늘도 8% 가까운 급등입니다. 이 대형 종목이 움직이는 방향성에 따라서 나머지 제약바이오 업종들의 움직임도 지금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CJENM과 스튜디오 드래곤 같이 움직이는데 연말에 그래도 스튜디오 드래곤이 체면치레 하네요. 8만 원 돌파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펄어비스 하락하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KMW, 원익 RPS 빠지지만 헬릭스미스 올라갑니다. 자, 보시면 HLB 올라가니까 헬릭스미스 올라가고요. 보이진 않지만 신라젠도 지금 4%대까지 올라와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메디톡스도 올라가고 슈젤도 올라가고 메지온도 올라가고 제넥신도 올라갑니다. 한마디로 시총 상위에 포진되어 있는 제약바이오 업종들 대체적으로 지금 잘 달리고 있다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 많이 올라온 반도체 부품 소재 업종들은 오늘 잠시 쉬어가는 분위기 연출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환율이 오늘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연말에 내고 물량들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160원 강하게 지지를 받다가 확 밀려 내려오는데 기술적으로 내고 물량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말에 좀 처리하고 털고 가려는 물량들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한 5원 정도 지금 조정을 받고 있고요. 달러는 약세 원하는 강세 흐름으로 가면서 증시에는 당연히 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겠죠.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2019년도 마지막 거래일의 특징 종목들은 어떻게 올라와 있는지 정보경 캐스터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올해 마지막 거래일은 12월 30일입니다. 이틀간의 휴장을 앞두고 코스피 혼조세를 보이면서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1%대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각 이슈 종목들은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 시각 종목 핫3, 한진칼, 드림텍, 웅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특징주는 웅진인데요. 넷마블이 웅진코웨이 인수를 확정하면서 웅진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재 꽉 찬 상승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래가 1,680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살펴보시면 오전 10시를 앞두고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상한가를 터치하는 모습입니다. 넷마블이 웅진그룹과 웅진싱크빅이 가진 웅진코웨이의 지분 25.08%를 1조 7,400억 원에 사들이는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주당 인수가는 94,000원인데요. 이번 매각으로 재무 리스크를 겪던 웅진그룹이 한숨 돌리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 같은 소식에 웅진싱크빅도 오늘 급등했고요. 넷마블과 웅진코웨이도 소폭 상승했습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한진과의 경영권 분쟁이 격해지면서 한진칼의 강세 흐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날 대비 1.51% 올랐습니다. 44,400원에 거래 중입니다. 하루간의 등락폭도 확인해 보시죠. 큰 폭으로 상승 출발했던 주가 몇 차례 밀려 내려오면서 현재는 저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어머니인 이명희 고문 사이에서 모자의 난이 일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과의 대립에 이어서 한진그룹 경영권을 둘러싼 가족 간의 대립이 심화되는 모습인데요. 한편 이 고문과 조 회장은 오늘 오전 공동 명의의 사과문을 발표했죠. 하지만 조현아 전 부사장의 경영 복귀 논란이 완전히 해소된 것인지는 의문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종목 만나보시죠. 드림텍은 5G 스마트폰 출시와 나무가 인수를 통해서 추가 성장 동력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날 대비 5.94% 올랐습니다. 6,780원에 거래 중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최저가 6,590원, 최고가 6,990원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내년 5G 스마트폰 출시 본격화로 PBA 모듈 단가 상승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PBA 모듈 사업이 전년 대비 18% 성장하면서 전사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한편 드림텍은 지난 23일 나무가 지분의 약 21%를 양수했습니다. 나무가 인수를 통해서 모듈 전문 업체로 탈바꿈하면서 모듈 제조 공정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종목 핫3의 정보경이었습니다. 시장 이슈 바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즈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한 주 이벤트 정리해 주셔야 될 시간인데 좀 양이 적을 것 같아요. 이틀이나 거래를 안 해서. 네, 그래도 월말 월초가 같이 껴있다 보니까 챙겨봐야 될 부분들은 있는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오늘은 금요일 같은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또 동향들 확인할 필요가 있을 상황들인데요.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은 뭐 오늘 다 아시는 것처럼 국내 증시 폐장일이고요. 두 번째로는 한국의 산업활동 동향 관련돼서 지금 최근에 나온 지표들의 동향을 보게 되면은 일단 지금 생산 쪽에서는 그나마 양호한 흐름들, 대표적으로 반도체가 끌기 시작하면서 생산에 대한 변화가 좀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하지만 자동차 쪽이 좀 빠르게 악화되는 부분들이 좀 부진했고요. 게다가 이제 소비 같은 경우도 그나마 조금 나아지고 있는 모습들 쪽에서 투자 관련된 부분들이 지난 설비 투자가 위축이 심했다가 회복세가 들어오는데 아직 변화가 꾸준하게 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경기 선행지수 관련돼서도 상승폭이 조금 더 확대가 돼야 이제 좀 안심권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오늘 미국의 11월 상품 수치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적자폭이 많이 줄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자화자찬하는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점도 살짝 엿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내일 12월 31일 날은 휴장입니다. 그런 가운데 한국의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 12월 기업 경기 실사 지수와 소비자 물가 동향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특히 기업 경기 관련된 쪽에 BSI 지수 같은 경우는 일단 지난 봄 때가 가장 최고치를 기록한 뒤에 꾸준히 안 좋아지다가 다시 회복하는 기조가 이어진다라고 했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확장세가 나가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날은 또 휴장이지만 중국은 12월 제조업, 비제조업 PMI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빠르게 올라오는 어떤 제조업 쪽에 대한 동향들 이쪽을 좀 더 관심 있게 보면서 계속 확장세가 나가는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미국의 12월 소비자 신뢰 지수도 이날 발표가 되는데 소비자 신뢰 지수 관련된 쪽은 최근 들어서 소매 판매 지표가 생각보다 그렇게 덜 나온다라는 쪽이긴 하지만은 소비자 심리 자체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부진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고요. 1월 1일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 중국, 유럽 모두 뉴 이어스 데이로 휴장입니다. 그래서 아직 장은 열리지 않는데요. 이날 또 발표될 부분들이 한국의 12월 수출입과 관련된 또 무역 수지, 그리고 12월 수출 관련돼서는 지금까지 20일까지 동향을 보게 되면 4.7% 감소로 작년 동기 대비 이어지는 모습들인데 그래도 지금 12개월 연속 하락세라고는 보여지고 있지만은 그래도 한 자릿수의 하락세다. 그런 쪽에서 약간 좀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 하나 중국의 850개 품목에 대해서 관세 인하가 발효되는데 돼지고기, 아보카도, 오렌지 주스 이런 어떤 품목별 동향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관세 인하가 어떤 명분이 아니라 자기네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좀 관세 인하를 하지 않느냐. 대표적으로 1월달 넘어가면서 이어지는 또 춘절도 설날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한 흐름들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소비자 물가에 대한 압박들을 좀 낮추기 위한 요인이 아닐까로 보여지고 있고요. 1월 2일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첫 거래일입니다. 2020년 첫 거래일인데 10시 개장합니다. 증권사 시무식도 있고 그럴 예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폐장 시간은 똑같은데 개장만 1시간 뒤로 미쳐진다는 거 염두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밖에 또 이날 미국의 11월 제조업 PMI가 발표되고 유럽이나 독일 쪽, 그 대부분의 지역 쪽에서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될 거고요. 게다가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면서 변화 요인들을 좀 더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1월 3일 날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미국의 12월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특히 지금 동향을 보게 되면
제조업 지표 중에서 가장 좀 부진하게 좀 늦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런 쪽에서 변화가 나오는지를 좀 더 체크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 들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또 독일 지표들 대표적으로 소비자 물가 지수 지난 부분에 안 좋았던 부분들이 좀 빠르게 안정되는지 이런 흐름들도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일정들 점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투자 전략을 연말 연초에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솔직히 거의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크게 변화가 강하지 않은 가운데 일단 내년을 바라보면서 거의 좀 둔한 모습들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강하게 뻗어나가기보다는 약간 좀 지수와 관련된 부분들 체크를 하면서 중소형주에 대한 흐름들이 좀 더 빠르게 움직이지 않나 아래쪽의 흐름들로 보여지고 있는데 아마 글로벌 시장도 마찬가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특히 북한 리스크 관련된 얘기들 벌써 한 3일째 어떤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여러 가지 회의가 북한에서 이어지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내년 1월 1일 신년사 발표에 어떤 메시지가 담기는지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약간 적대적인 미국과의 적대적인 관계 쪽을 불러일으키는 메시지가 담겼다라고 하게 되면 우려감이 또 커질 수도 있다는 점은 염두해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그래도 1월 달이니만큼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라는 관점 쪽에서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전통적인 시즌이다. 라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또 이때가 때인 만큼 이런 때 다가오는 게 1월 달 하게 되면 두 가지 이슈죠. 첫 번째는 CES 2020 그러다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중소형주가 움직일 수 있는 기반의 대표적인 흐름들 보통 어떤 IT 쪽과 바이오 쪽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 염두하시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1월 7일부터는 당장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국내 기업들에 대한 실적이 또 부각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기대만큼 그래도 눈높이가 낮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 여전히 시장에서 지금 약간 오늘도 각계적인 그러니까 개별적인 종목들이 좀 더 움직인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상황 쪽에서 그래도 어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쪽은 IT 쪽 계속 체크해 보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오늘은 일단 나머지 기간 동안은 올 한 해 좀 정리하고 내년에 대한 부분들 다시 전략 세우는 소중한 시간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대표님 개인적으로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저희 방송 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펠리지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이어집니다.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올 한 해가 이렇게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뭐 사람들마다 각자의 사정이 다 있을 것 같은데 국가적으로 보자면 홍콩 같은 경우에는 참 힘들었던 국민들이 한 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크리스마스에도 뭐 연말에도 지금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지난 6개월간을 보면요. 홍콩은 왕자웨이 감독의 중경 산림 속의 불안이 그대로 현실화되면서 폭발했던 시기인데요. 중경 상림을 보면은 비 내리는 날씨, 받지 않는 전화, 대답 없는 약속들, 또 흔들리는 화면에서 표현되는 영화 속 불안 심리가 송환법을 계기로 해서 터졌고요. 홍콩의 자유, 민주주의, 그리고 한 도시로서의 중국의 한 도시로서의 빛을 잃지 않기 위한 몸부림이 연말 연시까지 지금도 계속이 되고 있는데요. 홍콩 정부가 시위대가 요구한 5가지 요구 사항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으면서 시위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중국 정부의 눈치를 봐야 할 홍콩 정부나 또 홍콩에는 프로 정치인이 없다 보니까 시위에 계속 경직된 대처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협상보다는 시위가 계속이 되면서 하루 평균 90발 이상의 치리탄과 고무탄들이 사용이 되는 그야말로 좀 혼란 속에 빠져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궁금해지는 게 홍콩 하면 뭐 아시아의 용을 넘어서서 이제 금융허브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게 위신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위상이 많이 떨어졌나 하는데 시위 전에는 엄청났죠, 위상이. 그렇습니다. 홍콩은 상품 수출 기준으로 세계 7위고요.
외환시장 규모로는 아시아 2위, 그리고 주식시장 시가총액으로는 아시아 3위입니다. 런던, 뉴욕에 이어서 세계 3위라는 세계 금융센터이기 때문에 세계 100대 은행 중에 70개가 홍콩의 거점을 마련할 정도였습니다. HSBC, 스탠다드 차터드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영업 수익의 4분의 1을 홍콩에 의존하고 있고요. 또 중국 국적의 기업들은 200개가 넘는 기업들이 홍콩 증시를 통해서 2,500억 홍콩 달러를 조달하게 됐는데요. 홍콩은 중국 경제의 그 필수 불가결한 존재고요. 또 글로벌 자금과 기술을 접근하기 위해서 중국 기업들이 홍콩을 이용을 해왔고 앞으로 더 그럴 거고요. 또 위에나의 그 국제화의 전적 기지라는 점에서 앞으로 홍콩의 중요성 때문에 중국은 계속 강경 대응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위치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홍콩이 이렇게 흔들리기 시작한 건 시위가 격화가 되면서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예금이 5조 원 정도가 이동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홍콩에서 외국 자금이 이탈하는 것을 헥시트, 그러니까 홍콩과 퇴장을 의미하는 엑시트를 같이 묶어서 부르는 말인데요. 이 헥시트가 지난 11월 시가에서 첫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6월 전후부터 지난 그 4개월간 약 40억 달러의 그 예금이 홍콩에서 싱가포르로 빠져나갔다는 보고서를 발표했고요. 또 영란은행 같은 경우에는 50억 달러의 펀드 자금이 이탈됐다는 보고서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큰 손들의 거액의 자금이 해외로 옮기고 있는 현상이 한두 곳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지금 발견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난 6월 송환법을 계기로 촉발됐던 홍콩 시위가 반년 넘게 장기화되는 것도 있지만 중국이 홍콩이 추진하려는 행복한 감시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이런 그 불안감이 커졌던 게 외국 금융기관들의 철수, 또 홍콩 부자들의 자본이 대거 해외로 유출됐던 촉매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빠져나간 자금은 어디로 좀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까? 네, 홍콩에서 이탈한 자금은 싱가포르를 비롯해서 대만, 캐나다, 미국, 호주 등으로 빠져나가고 있는데요. 최근 9월 이후에 싱가포르에서는 가장 인기가 높았던 상위 100개 콘도미니엄 중에서 약 90%가 홍콩계 자금이 사들일 정도로 집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홍콩인들에게 안전하게 아이를 교육시킬 수 있는 곳이 싱가포르이고요. 세제상 혜택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또 싱가포르의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일반인들까지 관심을 두면서 30평짜리 콘도미니엄 같은 경우에는 월세가 한 400에서 500 정도 됐는데 600으로 뛰기도 했고요. 또 올해 상반기에만 싱가포르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유입된 홍콩 자금이 무려 14억 달러였는데요. 시위가 격화된 하반기에는 그 규모가 더 이상 커졌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금 성향을 좀 봐야 되는 게 예적금이 빠져나간 것도 문제긴 한데 부동산이나 여기가 땅값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수천억 원에 달하는 빌딩들에 대한 매각 자금들도 나간 건가 아닌가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홍콩에서는 항공사, 여행사, 유통, 음식점이 계속 파산을 하고 있고요. 실업률도 2년 사이에 최고치로 기록할 정도로 급격히 상승했는데요. 이 때문에 예금이나 각종 펀드 자금 이탈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 같은 경우에도 임대료가 줄게 되니까 급락할 수밖에 없고요. 또 일부 고급 아파트 경우에는 지난 6개월간 40% 넘게 폭락하는 그런 사태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대규모로 홍콩 자금이 싱가포르 상업용 부동산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고액 자산가들 사이에서는 수천억 원대 싱가포르 대형 빌딩 매입이 붐을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 상반기에 싱가포르 상업용 부동산에 유입됐던 자금이 14억 달러 정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으로 개인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더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홍콩에 있는 개인들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대만으로 이주하거나 사업처를 계속 옮기면서 대만 주가는 뜻하지 않게 연일 상승 랠리를 만끽하는 반사 이익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홍콩은 미국으로부터 지금 혜택을 받아오고 있던 그 특수 지위를 누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지위도 위태로워졌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네, 미국 의회가 홍콩 인권법을 통과시키면서 일국양제가 잘 작동되고 있는지 국무부가 매년 검증해서 의회 보고하도록 의무화시켰는데요. 만약 고도의 자치가 침해받았다고 판단이 내려진다면은 미국은 홍콩에 부여한 관세나 비자 발급 등과 관련된 우대 조치를 거둬들일 뿐만 아니라 미국은 자국민들을 보호한다는 명문하에서 홍콩 거주 미국인들의 철수를 고려할 정도로 조치를 내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이 홍콩에 투자한 규모를 보면 2018년 한 해만 무려 825억 달러를 투자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인텔과 같은 다국적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홍콩에서 1조 달러 전후의 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 1,400개 미국 기업이 홍콩에 있고요. 미국인만 무려 8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같은 혜택이 미국이 관세나 비자 발급과 인센티브를 줬기 때문에 가능한데요. 이를 철회시킨다면 홍콩이 40년간 누려왔던 금융허브, 국제 자유무역항이라는 특수지위가 타격을 받으면서 아무래도 홍콩이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고요. 이렇게 되면 홍콩의 종말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홍콩이 이렇게 지위가 좀 위태위태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뭐 싱가포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어때요? 싱가포르라고 좀 봐도 되는 겁니까? 지금 상황이? 네, 금융 허브는 경제 규모가 크다고 그리고 또 강력한 하드웨어를 가졌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홍콩이 그동안에 40년간 금융 허브 기능을 해줬던 것은 중국의 다른 대도시라든지 싱가포르이 모방할 수 없을 정도로 통화의 안정성이 유지됐고요. 세제 투명성, 예측 가능한 법률 시스템, 그리고 보편적인 영어 소통 능력, 시민들에 대한 감시 체계, 일상생활에서의 자유와 같은 여러 조건들은 다른 나라들, 도시들 같은 경우는 아직 넘사벽인 것은 사실입니다. 상당 기간 홍콩을 금융 허브 기능을 보완해주는 정도를 싱가포르이 해주겠지만 자유무역 항으로서의 위상, 또 중국의 경제적 자원면에서 뺏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는 당장 아시아의 금융 허브가 바뀌는 그 이변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게 그동안 싱가포르가 홍콩에 많이 비견이 됐던 것 같고요. 뭐 세금 혜택도 굉장히 파격적이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첨단의 금융 인프라가 발전이 돼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자유도가 상당히 높은 나라입니다. 특히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와 같은 자본 이득에 대한 과세가 없는데요. 한국은 최대 50%에 달합니다. 아파트를 팔 경우에는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라든지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10%의 부가세에 해당하는 싱가포르의 소비세도 7%라 부담이 상당히 적은데요. 법인세율도 17%입니다. 여기에 스타트업 기업들 같은 경우는 조세 면제권이 주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는 최대 22%입니다. 더욱이 2020년부터는 지적 재산권을 취득할 경우에는 들어간 경비에 대해서 5년간 비용 공제가 가능하다는 건데요. 이 때문에 홍콩의 고액 자산가들 같은 경우는 우선순위를 싱가포르에 둘 수밖에 없고요. 또 싱가포르 국민의 77%는 중국계입니다. 또 영어도 공식 언어고요. 유연한 노동 정책뿐만 아니라 잘 갖춰진 IT 기반들 같은 경우에는 홍콩 부자들에게는 기업을 활동하기에는 상당히 매력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싱가포르 자체에서는 분위기를 조금은 가라앉히는 분위기, 한마디로 지금 웃어도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웃지 못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때요, 분위기는? 네, 세계 주요 도시의 금융센터 지위를 평가를 보면요. 홍콩과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뉴욕, 런던에 이어서 세계 3위, 4위입니다. 라이벌 관계다 보니까 홍콩의 위기는 싱가포르에겐 기회가 되고요. 또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작 싱가포르에서는 홍콩 머니 유입이라든지 부자들의 이민에 대해서는 극도로 말을 아끼는 분위기인데요. 홍콩 정부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많은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매우 가까운 사이입니다.
홍콩의 민주시위로 인해서 싱가포르이 반사 이익을 누렸다고 한다면은 중국 정부로부터 당연히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 때문에 싱가포르의 그 금융청 같은 경우에는 홍콩 고객을 상대로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자제해 줄 것을 금융 투자 회사들에게 당부할 정도로 상당히 몸을 사리고 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볼 때 홍콩 항생지수랑 우리랑 굉장히 연동이 많이 돼 있고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면 뭐 이제 싱가포르로 바뀐다, 혹은 이렇게 된다면 여러 가지 가정이 될 것 같은데 어떤 영향이 옵니까? 네, 금융 허브 홍콩이 만약 무너진다면은 다른 대안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홍콩의 기능 마비는 아시아를 넘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연결되고요. 한국 경제 같은 경우는 홍콩을 통해서 중국의 많은 그 자본들이 또 은행들의 유동성들이 공급이 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뭐 반도체를 비롯한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는 홍콩 바로 옆인 광동성이 중국의 공장이기 때문에 홍콩을 통한 그 수출이 상당히 급증했었는데 이 부분이 다 끊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시아의 금융 허브가 흔들리게 되고요. 자유무역항으로서의 기능이 흔들린다면은 아무래도 우리 경제에는 직격탄을 줄 수밖에 없고요. 또 국제 금융 시장에 돈의 흐름이 요동치는 것은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의 일부라고 봤을 경우에는 앞으로 30년간 무역, 기술, 환율, 그리고 서로 추방 전쟁, 국제적인 무력 충돌로 갔을 경우에는 홍콩 경제가 수시로 흔들릴 수가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아무래도 면밀한 그 분석이라든지 그리고 정부뿐만 아니라 학계 그리고 기업들 모두 전략적인 소통 방법을 찾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콩 사태 관련된 이야기들 들어봤고요. 소장님 올해 감사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올해 마지막 종목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원하게 머리를 올리셨는데 종목도 그렇게 시원하게 갔으면 좋겠네요. 예,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 ABL 바이오입니다. 네. ABL 바이오가 지금 오늘도 조금 오르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ABL 바이오 한번 그 그림을 볼까요? ABL 바이오. 네, 오늘 7.67% 오르고 있고 그 19년도 4월 달에 37,800원 찍은 이후에 쭉 내려오다가 이제 상장되고 나서 그 지나왔던 그 가격대에 오니까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역시 뭐 이름에 나온 대로 바이오 기업이죠.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에 대해서 기대가 굉장히 많고 내년도 증시 전망 같은 경제 뉴스 같은 데 지금 막 나오죠. 2020 주식 대전망 해서 뭐 각 분야의 전문가들 그러니까 뭐 이게 약간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보통은 약간 뭐라 그럴까 그런 저는 다이어리 효과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은데 뭐냐면 다이어리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안 쓰는 사람도 있고 쓰는 사람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새해 계획을 세울 때 다이어리를 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뭐 자기의 계획을 세우죠. 예를 들어 나는 살을 빼겠다. 나는 연애를 하겠다. 근데 그게 대부분 작심삼일로 끝나잖아요. 근데 작심삼일로 끝날지언정 일단 첫날 새해 일출을 보면서 막 기대감에 부풀려서 막 새해 계획을 말할 때 그때는 엄청 창창해요. 될 것만 같고. 약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뭐냐면 그 경제신문 같은 데서 예를 들어 증시 전망을 하는데 너무 부정적인 그 전망을 하는 사람들 다 모셔서 거기다 그걸 다 실어봐요. 그러면 다 기분이 안 좋잖아요. 일단 독자들이 봤을 때 야, 증시가 아무리 나쁠 가능성도 있지만 전부 다 비관적인 전망만 써놔봐요. 야 이게 무슨 첫 해부터 처음부터 초를 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긍정적으로 뷰를 보게 돼요. 약간 좀 못 갈 것 같다 하는 사람들도 이래요. 뭐 그렇게 코스피가 그냥 뭐 완전히 망가질 것 같진 않고 전 세계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으니 뭐 그저 그 흐름에 이제 편승은 할 것 같다. 근데 뭐 강하게 상승한다는 표현을 안 쓰죠. 근데 여기서 막 정말 뭐 여기서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제2의 IMF가 터질 것 같고 정말 돈을 다 빼야 된다. 뭐 정말 그 맞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거를 너무 극단적으로 새해 그렇게 들이미는 시황 전망이나 이런 거는 싫지 않아요.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이 그 바이오 산업, 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왔지만, 물론 어느 단계 정도, 한 단계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기업도 인정받은 기업도 많고, 주가적으로도 바이오 기업의 시가총액이 많이 커진 것도 사실인데, 여전히 우리는 이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바로 이루어질 것처럼 너무 희망을 갖는 것도 좀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둘씩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들은 나오고 있어요. 뭐냐면 이미 셀트리온이나 그쵸, 시가총액 엄청 커졌고 바이오 기업의 대표적이잖아요. 물론 걔네는 바이오 시밀러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그 바이오 기업 대기업도 나오고 그쵸? 이런 중소 바이오 회사들은 대표적으로 HLB가 이번 연도 만약 정리를 한다면 빠질 수가 없는 회사인데 HLB의 그런 그 어떤 성과도 있었고 그쵸? 막 공매도 세력에게 막 정말 탄압을 당하듯이 막 내려가다가 정말 기술력으로 극복을 했다 이렇게 약간 자화자찬을 할 만큼 어쨌든 팩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임상에 대한 성과를 보여주고 기술력을 인정받고 이래가지고 다국적 제약사에 비싼 돈을 받고 기술을 이전하는 그러니까 ABL 바이오도 그런 거를 많이 노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IR 자료에도 많이 나와요. 여기서 무슨 신약 개발을 이렇게 써놓진 않아요. 이 딱 IR 자료만 봐도 알아요. IR 자료에 자신들이 이른바 파이프라인이라고 하죠. 신약 후보 물질들이 어디에 적용되는지, 우리가 지금 어떤 거를 개발하고 있는지 쫙 그걸 나열해 놓은 건데 여기서 이제 봐봐요. 여기 앞으로의 계획이 써 있잖아요. 점점점. 뭐라고 써 있죠? 더 많은 기술 이전 계약. 그러니까 신약 개발을 완성시키는 게 목표가 아니란 걸 알 수가 있죠. 여기에. 중간중간에 2017년 11월 달부터 시작해서 여기 동화제약도 나오고 그렇죠. 유한양이도 나오고 여기 이제 다 기술 이전 계약을 한 이 사례들이 지금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돈자루가 점점 커지고 있죠. 여기. 그렇죠. 이 표현을 잘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기술 이전 계약을 성공시켜갖고 여기 돈자루가 많아지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들여가지고 이 달러로 표시를 해놨네요. 근데 이게 이미지죠, 그냥. 많이 벌어들여서 그걸로 또 새로운 파이프라인의 초기 임상 단계인 것들을 또 해가지고 임상의 성과를 어느 정도 예를 들어 2상, 3상만 그 정도의 성과만 보여줘도 나머지는 이제 돈 많고 인지도 있고 이런 회사들에서 나머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의 판권을 일부 가져가거나 그러면서 하는 건데 ABL 바이오 입장에서는 나쁜 거 아니야. 신약을 개발해서 ABL 바이오 이름을 달고 파는 거. 그거를 이루는 거는 꿈이겠지만 거기까지 가기엔 너무 리스크가 많고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대기업들이 해도 신약 개발을 수십 년 동안 해서 연구해서 나와도 시장성이 없어서 사장되는 경우도 있고 중간에 어긋난 결과들이 나오면서 언론에 완전히 그 공격을 받고 회사가 흔들리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 부담을 가질 바에는 아예 그냥 기술 이전 계약을 해버려서 우리는 그냥 기술의 성과를 보여주고 돈만 받은 거예요. 그럼 또 신약 개발을 완성시키는 데 대한 부담감은 없는 거잖아요. 이 가장 유명하고 가장 지금 ABL 바이오에서 가장 내놓을 수 있는 게 여기에요. ABL 001. 아까 한글로 된 게 있었는데 이 ABL 001 여기 있죠. ABL 001이 지금 가장 앞서 있어요. 여기 단계를 보면은 그렇죠? 여기 화살표가 단계예요. 다른 그 신약 후보 물질들은 아직 임상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고 ABL 001 여기가 지금 그 블록버스터라고 불리는 아바스틴 대비해서 우월한 점이 나타나고 있다. 적응증이 위암, 대장암, 난소암의 표적 항암제예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면역 항암제가 있죠. 표적 항암제와 면역 항암제를 두 개를 동시에 가져가는 이 이중 항체 기술 요거를 갖고 이제 여기 보면 전임상이나 임상 1상 제가 아까 말한 임상 2, 3상까지 가지도 않아요. 여기 보면 전임상이나 임상 1상까지만 수행한 다음에 라이센스 아웃 이게 자기네 라이센스를 아웃시켜서 다른 데 판다는 거예요. 기술 이전. 그래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 모델 아예 여기서 밝히고 있죠. 신약 개발은 목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지금 갖고 있는 항암 치료제나 여기 밑에 있는 퇴행성 뇌질환제, 이 파킨슨병에 관련된 이 크게 두 가지 골격으로 나가면서 중간에 성과가 나오면 기술 이전을 하는 업체다. 그리고 12월 달에 가장 최신 소식으로 이중 항체 신약 후보 물질이 하나 또 공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여기 나온 것들 이거를 열심히 성과를 내서 팔아서 또 신약 후보 물질의 연구에 투입하는 거죠. 근데 그 후보 물질이 공개가 됐는데 이 BCMAX41BB 되게 어렵죠. 근데 이게 여기 세일진이라는 회사의 BCMAXCD3 이중 항체 물질인 CC93269보다 우수하다고 시장의 평가를 받고 있어서 또 기대가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거기에 독성이 세일진의 이중 항체 물질은 독성 물질이 방출이 되는데 이 지금 ABL 바이오 거에서는 독성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요 신약 후보 물질을 가지고 또 이제 전임상
동물 대상으로 한 것부터 임상일상 나가겠죠. 거기서 성과를 내놓으면 또 다국적 제약회사 팔고 계속 이런 모델이에요. 그래서 성과가 신약 후보 물질이 새롭게 나왔는데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혹은 아까 신약 후보 물질을 지금 팔고 있는 것 중에 임상일상에 좋은 결과가 나와서 다국적 제약회사에 기술 이전을 한다. 이런 소식이 나면 ABL 바이오는 굉장히 그 상승 동력을 얻는 거예요. 스타일이. 그래서 요거는 임상 1상, 뭐 2상, 뭐 신약 후보 물질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아마 그 상승이 이제 뭐 다이나믹하게 일어날 거예요. 지금도 그 12월 달에 나온 이중항체 신약 후보 물질 때문에 ABL 바이오가 지금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뭐 눈여겨볼 만한 그 업체다 생각이 되고요. 손절가 23,000원, 목표가 3만 원입니다. 지금 그 바이오 종목 길었죠. 두 번째는 경남제약입니다. 경남제약이 정말 기사회생했네요. 이거 그 뉴스가 한창 나왔을 때 기억나세요? 2018년도 1, 2월 달에서 이때 다 충격적이었어요. 왜냐면 차트도 엄청나게 좋았고 이게 차티스트들이 봐도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차티스트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야, 뭐 시향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차트에 모든 것이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그런 일이 있다면 이미 차트가 망가져 있다. 부도 차트다. 부도 차트처럼 흘러내리면 이거 빠져나오면 된다. 우리는 뭐 회사 상황 몰라도 된다. 그런데 그 차티스트들조차 알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차티스트들이 보기에도 너무나 좋은 정배열의 쌍바닥이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느닷없이 거래 정지가 됐어요. 그 주주들이 완전히 그 충격을 받은 거죠. 여기서 왜 삼성 바이오로직스 살려주냐. 그때 나왔잖아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너네 커서 살려주는 거지. 왜 우리 경남대학 레모나 잘 나가고 있고 이 소액주주들 많은데 왜 죽이려고 하냐. 근데 살아났어요. 일단 살아났는데 거래가 재개되고 나서 바로 급락이 떨어지면서 7,000원대까지 갔다가 지금 여기서 다시 급등이 나오는 게 갑자기 이제 BTS에 관련돼서 어쨌든 지금 기사회생을 하고 있어요. 살아난 것도 기사회생이고, 그렇죠. 거래 재개가 된 게 기사회생 첫 번째고, 두 번째로 거기서 BTS의 등에 업었다. BTS를. 여기 BTS를 왜 안 내봤더니 태전약품하고 베트남 레모나 수출 계약을 했는데 태전약품이 뭐 하는 회사냐면 그 베트남 지사 태전 비나를 갖고 있어요. 이 회사가 베트남에서 의약품 유통을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경남 지역의 레모나를 좀 더 유통을 잘하고 베트남을 잘하는 회사한테 넘긴 거예요. 그래서 이 레모나 모델이 방탄소년단인데 방탄소년단이 고교 시험 문제 나왔다네요. 베트남 시험 문제. 그리고 뭐 베트남 같은 인도네시아 같은 뭐 말레이시아 이런 데 동남아시아에 워낙에 강하잖아요. 그 한류라던가 그 BTS라던가. 그래서 이제 요거를 등에 업고 좀 레모나가 수출길이 열리는 게 아닌가 그런 기대감에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분위기를 타고 올라가는 걸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12,000원 선에서 11,000원 선에 급락할 때 하락 갭이 있거든요. 여기가 굉장히 어려운 자리일 거예요. 여기를 이제 돌파를 하면 이제 조금 여기서 급락했던 자리를 좀 파고들 수가 있는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손절가 9,000원, 목표가 12,000원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이월드입니다. 왜냐면 이거 지금 빼놓을 수가 없는 종목인데요. 제가 누누이 말했는데 정치 테마주 제가 좋아하진 않은데 정치 단기적인 수익을 얻으려면 정치 테마주를 빼놓으면 솔직히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잘 가거든요. 지금 이거 어차피 특정인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 뭐 기사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면 서원이라는 종목 저도 얘기를 드렸지만 이낙연 관련주 중에 이게 지금 대장으로 이게 넘어갔어요. 서원으로. 그 전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이월드가 있었고 그리고 뭐 이 시간에 뭐 다른 전문가들도 많이 얘기했었죠. 남아산업이나 남아토건이 걸려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남선 알미늄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얘가 갑자기 인맥이 관련이 없다 하면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그 상황 속에서 남아산업, 남아토건, 이월드가 같이 약간 주춤거리는 그 와중에 서원이 뜬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이월드는 지금 바닥에서 다시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추미애 지금 오늘 뭐 인사청문회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법무부 장관 인선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가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총리 쪽으로 가는데 좀 늦춰진 것 뿐인 것 같아요. 여기 총리를 계속 연장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 거의 0%예요. 아무리 잘했고 장수 총리지만.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거나 아니면 그냥 자신이 직접 종로구에 출마해서 지금 한국당의 거물이랑 맞붙을 가능성도 있다. 어쨌든 지금 여론조사 결과 대선 지지도 1위이기 때문에 이걸 업고 이 소용돌이로 들어간다는 거. 이거는 완전히 먹잇감이에요. 누구에게 먹잇감이냐면 정치 테마주 노리시는 세력분들, 그 세력을 추종해서 이득을 보려는 개인 투자자들 다 이게 먹잇감이에요. 이게 다 이슈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총리를 그만둔다 그래도 급등할 거고 그만두고 어떤 직책을 맡더라도 급등해요. 왜냐하면 야인으로 돌아가는 건 지금 거의 0%예요. 무슨 직책이라도 맡을 거기 때문에 얘기가 나올 때마다 오른다. 그리고 서원이 지금 갔죠. 이게 또 순환매가 돈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월드나 남아선화 보세요. 저 어떻게 돼 있나. 지금 한 달 동안 쉬었다가 슬그머니 20개월 선위에 머리 딱 올려놨죠. 두 개 다? 이거는 완전히 순환매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 개를 두면서 번갈아 가면서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은 정치 테마주에서 새해에도 큰 수익을 얻을 거예요. 이거 4월 달로 가면 갈수록 정치 테마주는 엄청난 급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그 폭을 다 먹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능력이신 것 같고 저는 이제 이월드가 여기서 다시 이제 상승하려고 시작하고 있다. 그래서 1위 대선지도 1위 테마기 때문에 꼭 포트폴리오에서 뺄 수는 없다. 이거는 아직 죽지가 않았습니다. 손절가 5,000원, 목표가 7,000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을 좀 볼지 말씀 들어보고요. 지난 시간에 한국 맨널티 말씀해 주셨는데 엄청 잘 이거 가더라고요. 그냥 운이 좋았습니다. 그냥 어쩌다가 그거예요. 뭐 이거 실력이겠어요. 한국 맨널티 너무 잘 가는데 이 무상증자라는 이슈가 정말 제대로 드라이브 걸렸다. 이거는 무상증자 소식 그 결정된 날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한 주를 공짜로 더 준다. 이러면서 갑자기 이게 3년 동안 만 4년이죠. 15년도에 상장됐으니까 만 4년을 바닥에서 기면서 얼마나 애가 탔겠어요. 게시판 들어가 보시면 알아요. 이거 초창기 때부터 봤거든요. 이게 원두커피 시장의 1위고 막 기대감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왜 이러고 있냐? 원두커피 안 팔리나? 사람들이 나 원두커피 맨날 마신다. 맥널티 오르라고 막 그런 것도 봤어요. 저 글을. 근데 무상증자 한 방에 그 서름을 다 날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한국 맥널티에 지금 그동안 울분을 참고 계셨던 분들에게는 좀 좋은 소식인 것 같고 여기서 새롭게 타신 분들에게는 더 좋은 소식이고 그렇죠? 지금 예전에 사셨던 분들은 아직도 그 회복하려면 좀 멀긴 했어요. 근데 이 상승세가 저는 좀 더 이어질 일이라 보고요. 10,000원 이상에서 노는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 오늘은 역시 이월드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이월드가 쉬었어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엄청 돌아다니더라고요. 근데 저도 모든 걸 파악할 수는 없는데 일단 서원이 한 번 올라가서 한 번이 아니죠. 3단계 올라가서 3단계. 한 번, 두 번, 3층으로 올라갔거든요. 그 사이에 잘 보시면 이월드 남아선업이 섰어요. 몇 단계로? 3번. 한 번, 두 번, 3번. 자, 제 생각에 이게 순환매가 돈다면 이월드 남아산업 차례인 거예요. 그리고 뭐 여기서 또 말하자면 이제 한국당도 놓칠 수가 없잖아요. 한창대지 봐봐요. 지금 모든 이평선을 밀집시킨 가운데 여기서 지금 만들어놨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하나, 저기 민주당 하나 이렇게 해서 정치 테마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계속 순환매 도는 거를 민감하게 잘 보고 계시면서 탁 올라치고 있는 1등주만 잘 잡으시면 2020년 초반에도 굉장히 기분 좋게 수익을 내면서 시작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월드까지 오늘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내일의 종목 330 이어갑니다. 내일의 종목 330 이어갑니다. 이지환 멘토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함께 나눠볼 주제부터 이야기해보도록 하죠. 주제가 올해 외국인 매수 탑 7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을 많이 샀나라고 정리해 주실 텐데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올 한 해 마지막까지 장이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 예. 오늘 좀 뭐 소폭 조정을 받더라도 상당히 장은 견조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저점을 형성할 때는 연기금이 좀 잡았다가 시장의 상승 주체는 당연히 이제 요즘은 외국인으로 좀 기결되고 있는데요. 올해 이제 마지막 거래를 좀 보면서 올 한 해 외국인들 어떤 종목을 많이 매수했는지 한번 짚어보신다면 내년에도 이 시장의 주체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충분히 내년도 좀 가능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이 먼저 매수한 종목 1위 삼성전기입니다. 연초 대비해서 상승률은 21.23%고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가 상당히 많은 대형주였는데 최근에 이제 카메라 모듈과 MLCC 호황을 좀 등이었고 공매도가 상당히 감소하면서 상승폭이 상당히 나왔고요. 8월달 반등 이후부터 계속해서 꾸준해서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업황 자체가 내년에도 호황으로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공매도 쇼크브링 및 새로운 신규 진입이 충분히 들어올 것이다라는 관측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2위는 카카오인데 약간 의외인데요. 연초 대비해서 13.09% 상승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카카오은행과 관련된 부분, 특히 이 플랫폼 사업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이 사업성이 확실하게 꽃을 피우지 못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카카오가 전체 2위의 매수 물량을 좀 보였습니다. 3위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인데요. 연초 대비로 해서 37.77% 상승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이 상장 이후에 고평가 논란이 상당히 많이 됐는데 아마 이 부분 때문에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좀 공매도가 들어왔던 종목이고요. 반면에 주가가 밀리지 않으면서 반등을 잡고 올라온 이후에 이 바이오 시밀러와 관련된 제품이 유로에서부터 이제 출시가 되기 시작하면서 예전에 셀트리온처럼 실제적인 매출이 발생하면서 공매도 물량이 좀 묶여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공매도도 상당히 감소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공매도 쇼커버링 물량에 의해서 상당 부분 상승을 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4위도 역시 좀 의외의 종목인데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연초 대비로 해서 14.33% 상승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뭐 삼성 구도 내에서의 변화와 함께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턴어라운드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이 2018년도 최고 안 좋은 시즌을 좀 겪고 난 이후에 2019년도 좀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좀 관점을 가지고 있는 펀드에서 좀 물량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위 종목은 DB 하이텍인데요. 무려 연초 대비 상승률이 75.7%나 됐습니다.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전력 반도체 매출이 좀 증가한 부분도 상당히 실적에 좀 기여를 하고 있고요. 가장 큰 부분이 DB그룹 전체와 관련해서 충분히 주가가 형성되지 못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 해소가 되면서 저평가 메리트에서 상당히 큰 폭으로 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초에 PER이 불과 5.56배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상당히 저평가 영역에 좀 있었고 이 부분이 이제 외국인들의 주된 타겟이 됐다. 저평가 종목은 상당히 레벨업 구간으로 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75.7%라는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LG전자가 6위를 차지했는데 9%대 상승을 했고 역시 PER이 10배 미만에 있었습니다. 저평가 메리트가 좀 있는 중장기적인 펀드에서 물량이 좀 들어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7위는 역시 LG 이노텍입니다. 연초 대비로 해서 21.76% 상승을 했는데 카메라 모듈과 관련된 부분 상당히 평가가 좋게 나오고 있고 빵 호워주고 구조조정의 결과가 이제 좀 빛을 발한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실적도 가파르게 턴어라운드 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전체 7위는 LG 이노텍이 차지를 했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많이 산 종목들 보니까 전체적으로 주가 흐름도 괜찮았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포함해서 이제 신년에 저희가 연초에 좀 바라보면 좋을 만한 섹터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섹터를 좀 꼽아 주시겠습니까? 네, 방금 말씀드린 섹터를 좀 보신다면 지금은 역시 IT 섹터에 상당히 집중을 좀 하셔야 되고 특히 이 범위를 좀 좁혀보면 IT 섹터 중에서 공매도 쇼커버링이 들어오는 종목들이 지금 현재 가파른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내년 연초에도 IT 전체적인 순환매 IT 내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그 종목들 내에서 공매도가 상당히 쌓이는 종목들이 쇼커버링 들어오면서 가장 주가 탄력이 큰 종목들은 IT 섹터 내에서 공매도 쇼커버링이 들어오는 종목들 위주로 연초에 보신다면 충분히 좀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쇼커버링 들어오는 종목들 위주로 보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지만 멘토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마감임박 60분의 승부 2019년도 마지막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